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에도 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예, 자 먼저 호우 현황 그리고 전망부터 알아보죠. 가장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많은 비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충남, 부여와 계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번 장마 이후 처음으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내리는 즉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밤사이에도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띠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먼저 레이더 모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체전선의 동반한 비구름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달한 비구름이 현재 충청 북부와 경북 지방에 걸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이 현재 20에서 30mm 안팎 정도로 이전 시간보다는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진 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남쪽의 더운 공기와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더 압축을 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호우 경보는 일단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호우특보 구역이 대전 등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요. 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호우특보 구역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남과 강원 남부, 경북 지역까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밤사이 더 위험한 지역,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충청 지방과 전북 지역,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밤과 그리고 내일까지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최고 150mm 안팎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가 강한 곳에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 이상, 또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의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시간당 85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15분에 25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를 한 번 더 발송합니다. 이 두 개의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로 인해서 주변에서 홍수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호우 상황을 살핀 뒤에 이 안내에 따라서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도 문제인데요. 또 무더위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입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제도는 올여름 기상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극한의 더위가 지속할 걸로 우려되는 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중국 남부로 9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열기를 불어넣고 있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기온이 오르는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 비가 내리지 않는 또 심해지는 중부지방도 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 열대야주의보는 아니지만 이 밤사이에는 체감온도가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으로 금요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비 대신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예, 오늘 낮에도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충청과 전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와 배수 불량, 토사 유출이 각각 2건씩이었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기계실 배수가 막히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건 확인됐습니다. 비가 거세져 긴급 대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3명, 경북 포항에서 3명, 영주 1명 등 전국에서 모두 9명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군산에서 어청도, 목포에서 율목도 등을 오가는 24개 항로, 여객선 30척이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역시 청주공항 2편과 제주공항 1편 등 모두 3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밤사이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열차 지연에 비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역 안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전차선 전전으로 인하여 시청 방면 열차가 청량리역까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의문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9시에 원래 나오려고 일찍 나오려고 했었는데 집에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그걸 보고 아무래도 좀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은 한때 중단됐고 다른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한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는 오전 9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설상가상 쏟아지는 비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비도 오고 또 사실 저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엄청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51분이면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51분 걸린 것 같습니다.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38대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 공급이 끊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 밤 사이에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차를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2배에 가까운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2달이 지나고서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는데요.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아들 장윤기 집에 있던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훼손하고 폐기한 경위와 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이유 등을 캐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레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에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고 지도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란은 양해각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쪽에서 목격된 폭발. 밤사이 SNS에는 공습 피해 지역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히리크, 게슘섬 등지에서 67차례씩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ساحل شهر بندرعباس دیده شد. شهروندان بندرعباسی این ستون دود و آتش رو در منطقه موسوم به پشت بازار ماهی فروشان جدید.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대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지, 소형 선박 등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겁니다. 군사 행동과 동시에 경제 제재 철퇴도 가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종전 합의로 멈췄던 수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습과 제재로 양해각서를 잇따라 위반했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상선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먼저 깬 미국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가 끝난 것 같고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협정이 끝났다고 말하고 테헤란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이란 지도부는 역겨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국인 튀르키예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 군함을 우리 기업이 건조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고 정상 간 골프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만찬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띠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눕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만찬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만남에서 후속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박 제조 역량이 뛰어난 우리 기업들을 소개했고 두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군함 설계와 건조 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 조선사 3곳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달 계획 수립 전에 밟는 이 절차가 진행된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양국 정상 차원의 공감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환담에선 G7 정상회의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골프 회동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옆자리에 앉은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네덜란드와 독일 등 주요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도 친분을 쌓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나란히 5% 넘게 급락 마감하며 동반 패닉장을 연출했습니다. 반도체 불안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약세와 국제 유가 급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2%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 4% 가까이 내렸던 코스피는 기관이 8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7,700대를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공습 확대와 함께 이란이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 낙폭이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도 결국 5% 넘게 급락한 7,2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 급락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5,931조 원으로 7주 만에 6,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호실적에도 주가 폭락 여진이 계속된 삼성전자는 6%대 내린 27만 원대에 마감했고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해 보였던 SK하이닉스 역시 5%대 급락 마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정점을 찍고 앞으로 투자 속도가 둔화할 거란 피크아웃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힘든 상황이고 불안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 특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 지수는 785로 마감해 지난해 9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휘청이며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번 달 후반 빅테크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 발표 시점 전후가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사표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개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개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동심, 당청동색으로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은 관심도 없는 누가 누구의 계보인지 따지면서 여전히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도 좀 더 젊은 정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당사에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한 20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까지 합쳐서 구도가 이제 한 4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지금 3인만 올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7월 21일에 그게 이제 결정이 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아직 다 뭐 변수가 많지만 현재로는 아마 고민정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쨌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지금 내세워서 좀 전당대회의 변화 그리고 본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 본인의 체급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를 봤는데 두 사람이 약간의 방향은 조금 강조점은 달랐지만은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총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 분은 총선 패배, 한 분은 총선 승리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
이해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이미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인해서 경고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도 위험하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다만 예. 이 방법론이 어쨌든 좀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데 송영길 후보가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고민정 의원은 이제 세대 교체 언제까지 이제 386, 486, 586, 686 가는 거냐 이제 786까지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제는 6.3 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이제 담겼었고요. 예, 어떻게 네, 뭐 기존 3자 대결은 모두 다 예상을 했었고 뭐 빅3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출마하시면서 뭐 86세대에 대한 일침도 따끔하게 놓았는데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이분의 과거 정치적인 행로를 보게 되면 과연 86세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하면 그건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대표 선거 국면에서 큰 반향은 좀 불러일으키기 힘들지 않을까. 사자 대결이라면 누구든지 조금은 4위로 예측하는 그런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떤 반전을 노리고 출마한 건 아닌 것 같고 큰 변수도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제 생각에 거예요. 뭐 본인 스스로는 반전을 노리고 싶고 뭐 체급도 늘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지만 실제 국민들에게나 당원들에게나 조금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앞서 뭐 다른 민주당 당직자분들 말씀으로는 사자까지 이제 예비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호 투표가 약간의 3자에서 4자로 됨으로써 오히려 뭐 선호 투표의 기술적인 그 향배도 약간 의문시 된다는데 그건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예, 3자로 갈 수도 있고 4자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두 분이 알고 계신 이제 정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전준희가 이번 당대표 선거 때 결선 투표가 아니라 이 선호 투표제를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로망이죠.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적절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자, 일단 선호투표제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이제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당원 당규 위반이면 할 수 없는 거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원 당규 위반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라는 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위반인지 여부는 아마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까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친청계에서 여러 의원들이나 정청래 후보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미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대표 선거에서 하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역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그럼 지역 순회 경선하면 예를 들면은 뭐 충청권에서 하면은 누가 뭐 몇 표로 1위, 누가 몇 표로 2위 뭐 이렇게 표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호투표라는 거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네요. 2지망도 여기다 밝힐 거냐, 어떻게 합산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거는 룰을 만들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 결선 투표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 과반이 안 나오면은 시차를 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투표를 해서 두 사람만 해서 과반을 만드는 거고 선호 투표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찌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3명을 뭐 전제로 하면은 제가 당원이면 1순위는 김민석, 2순위는 송영길, 3순위는 뭐 정청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3등 후보의 2순위를 투표를 이제 나눠 3등 후보는 이제 탈락을 시키면서 예. 2등은 3등 후보한테 찍었던 2순위의 이름을 전부 이제 분산해서 적용을 하는.
1, 2위한테. 근데 외국에 이제 선호 투표를 하는 나라들이 아일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결선 투표제는. 그런데 선호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으면은 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선명해요. 1등은. 근데 그 다음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호감이 너무 세. 그러면은 이제 2순위는 그 사람 안 쓰고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내가 비호감도가 높아서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불리하다라고 저는 자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가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건데 그거는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해도 많이 찍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불리의 계산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이제 나오니까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부터 이거를 이제 이 도입 문제를 재논의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번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 선호 투표제에 대한 당원 당규의 해석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고 저도 받아들인 게 똑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원 당규 위반이냐 하면 조금 애매하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만 선호 투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적으로 해석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특히 정청래 후보가 어제까지는 좋다, 뭐 받아들이겠다 했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렸는데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여론 지형 속에서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순위 하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한 번의 투표로 이제 끝나버리는 이상은 뭐 차점자 2위, 3위 후보로서는 변수들이 많을수록 좋을 텐데 그런 변수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좀 정청래 후보가 정략적으로 조금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태도로 비춰집니다. 그럼 이게 오늘 최고위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경선 순회 경선 뭐 순서도 그것도 한 차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경선 문제가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은 보통 과거의 민주당의 전례들을 보면은 밑에 지역부터 위로 올라오는 약간 그런 순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울경, 뭐 호남, 충청 해가지고 이제 그냥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나 약간 바뀌더라도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지막 전당대회를 서울이나 경기가 아니라 대전에서 열어요. 다시 충청으로. 그게 처음이에요. 대전에서 여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고향인 충남 출신이니까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처음에는 이거 선호투표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또 김민석 후보가 이제 지적한 거 나는 받아들였는데 나는 불리한 것 같아서 이 문제 제기했지만 당에서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신경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당원 당규에 위반된 것이냐 이 문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내일 또 다시 한번 오늘 최고위를 거쳐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원래 이제 친정청래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출연 자체도 좀 놀라웠는데 김어준 씨가 이 표결 불참 의혹 이걸 이제 깔끔히 털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개업날 CCTV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보셨나요 혹시 방송을? 뭐 풀로 보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김어준 진행자하고의 약간의 그 갈등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에 넣지 말아달라고 총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그건 서울시장 여론조사 근데 그거 내 맘이야라고 하고 계속 넣는다라든지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 뭐 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가 주재해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회의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저 장면이죠. 이제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에 이어지는 그 새벽에 김민석 총리의 행방
감기약 먹고 잤다고 그랬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 이성윤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어디 썼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일날 저렇게 국회 담장을 넘고 하는 이 영상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그 의혹 제기를 한 분이 사과하셔야 되겠다 김민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한데 원래 그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해명까지 해주는 이런 방송을 한 거는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뒤에 공격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니까 예. 어쨌든 아닌 건 아닌 걸로 팩트 체크도 해주는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그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해석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김어준이 쫄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리스키하고 정청래 후보나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돌려봐도 열세인 게 좀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과거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이 싸움에서 중립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중립 기여를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너무 이제 김민석 후보를 몰아붙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파 싸움, 민주당 개파 싸움 얘기할 때 멸칭이 나왔었잖아요. 멸칭.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어준 씨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그렇죠. 유심히 해가지고 같이 붙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약간 파열음이 나는 것 아니야? 약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동영상 이렇게 화면 이 캡처분이 뉴스 보도에 나온 걸 보고 당연히 이게 뭡니까 김어준 씨가 이 김민석 후보를 좀 공격하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반전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만 이런 지적은 한 번은 하고 싶은 게 아까 앞서도 제가 여론의 추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론의 추이가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약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일각에서 주장들이 뭐였었냐면 김어준의 저력이 있다. 결국 그 말씀은 김어준이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 당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당내 강경파 그리고 당내 고관층 권리당원들이 김어준의 영향에 많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실제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약간은 아까 이제 쫄린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상당히 강성 지지층의 향배들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앞으로는 더 이제 두 후보 간의 간격이 늘어날 수도 격차가 커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보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당 상임고문이 이제 다스베이다라는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훨씬 더 센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될 만한 분량을 거의 40분 정도를 드러냈다. 이것도 어쨌든 자기 그 지지층 아니면 뭐 시청층 이 강성 지지층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또 세게 나가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중간에서 약간 조율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김어준 씨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파리에 식당을 내서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돈을 뭐 도피시키려는 거 해외로 뭐 반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이제 뭐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했나 봐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추론이지만 종합을 해봤을 때 돈 문제에 민감하고 지금 잃을 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쫄지마 했던 그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김어준이 지금 그 딴지그룹 매출이 1년 매출이 454억이거든요. 뭐 그 중소 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잃을 위험에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로서도 이제 김어준 씨의 반응이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뭐 해외 자금 도피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가 현재 단계에서는 좀 터무니없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어디 뭐 산에를 갔다 그러면
얘 또 산에다 뭐 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면 사실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 식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 10,000배인가요? 1,000배, 10,000배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과거에 딴지그룹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딴지그룹의 매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되게 생경하고 뜨악했었던 게 얼마를 투입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하는데 제가 그 업계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황당무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 제기를 했던 이성윤 의원이 과연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징계 정국 속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내 소장파는 연판장 등 이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은 장도혁 대표의 제명까지 주장을 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연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인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그리고 바른 말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의 이제 소장파 의원들요. 이제 부당한 징계가 강행이 되면은 연판장을 돌리던가 물리적인 피켓 시위까지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화되는 게 지금 몇 달째 구체화되고 있는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 계속 징계 문제 가지고 지금 또 말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란 세력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고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이거 좀 너 선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23표인가 나왔어요. 실제 그 현장에서 투표할 때. 그래서 그 조경태 의원은 나를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내가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약간 격앙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궁지에 몰렸다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 문제 제기를 세게 치고 나오면서 지금 이거를 장도혁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장도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장도혁 대표를 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전되는 거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공전만 하고 있고, 실제 윤리위원들이 지금 모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윤리위 이제 여러 차 소집을 했잖아요. 6명 중에 3명 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 윤리위원들도 너무 부담되니까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공전되면서 몇 달 가겠다 지금 상황이. 아니면 윤리위원들을 장도혁 대표가 교체를 해서 뭐 말을 안 들으면은, 회의가 너무 안 되면은 교체하면서 또 징계를 더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출당이 됐으면은 영구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근데 윤리위는 제대로 이제 모이지도 않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어제 검은 마스크 쓰고 또 모자를 쓰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셨더라고요. 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저로서는 황당했던 게 들고 있던 피켓 중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황당했던 게, 지금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10명 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의 대표가 실제로
뭐 부실 선거다, 부정 선거다, 하다못해 재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저와 같은 좀 뭐랄까요, 허망한 구호를 외치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외환이 있고 당 내부에서는 사퇴 압력이 있고 도대체 이와 같은 거대 정당 110석 야당을, 제1야당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안에서도 뻘짓을 하고 밖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그러면 김경률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주신 부분인데 조경태 의원의 윤리위 제소된 부분, 네.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근데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을 보면 참 비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스럽지가 않다.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보다 훨씬 비정치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상황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로부터 이제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에 대한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시점부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들 당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의사결정은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는 퇴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아무도 실제로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11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뭐랄까요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들보다 더 낮은 빈도, 더 낮은 강도로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육선이 오죽하면 저렇게 국회에서 나서서 뭐 제명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저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조경태 의원 모습을 보면서 생경하고 조금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육선이 저 정도로 나서야 될 정도라면 좀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대한과 들고. 미래, 그러니까 소장파 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낸다 지금 그런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명 중에 70명, 80명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죠. 제가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한 50명, 60명은 아무런 정말 국회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당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랄까요?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비정치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 부의장 관련해서는 박덕흠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뭐 분명히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는 먼저는 박덕흠 의원의 입장들 뭐 SNS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설마 이게 진짜일까 생각을 했다가 예. 이제 조경태 의원의 이 사안 관련 말씀 들어보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예, 그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과거 이제 계엄이라든가 이런 탄핵 일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저거를 뭐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완전히 잘못다 하기도 힘든 이상은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가요 민주당 주도로 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상정을 했고 이틀 뒤에 소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하필이면 이제 전당대회 시기랑 또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처리를 하려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뭐 논쟁적인 부분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에서 특정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견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보안 수사권을 뭐 폐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조금 같이 내놔야 될 필요성이 좀 커졌다. 예.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실제 2020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번 있은 뒤에 그 다음에 굉장히 2019년이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지금 수사 지체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은 1인당 그때 2020년 당시에 그 수사 경찰이 한 1년에 처리하는 수사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됐다라면은 지금은 한 130건, 134건 정도 되거든요. 3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안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하더라도
경찰은 할 시간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이 많이 치여가지고 예.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일단 없애고 보자.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누적돼서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 이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민주당이 조금 여러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속도가 그래서 문제가 오늘 아니다라고 법사위에 그 정성호 법무장관도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워크숍 때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눈길을 또 받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수사기관에 대한 그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깊은 뭐 공감이라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이제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은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경찰의 뭐 비위, 오늘 이제 수사팀장도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칭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소위 검찰개혁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말미암은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인지 국민들은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면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면 그 응보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정체 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밤사이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홍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된 비구름이 지나